말씀드리진 않아도 아마 여기 있는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무한도전가 1박 2일인데요. 전 국민이 2개에서 3개 정도의 어떤 트렌드나 컨텐츠, 밈이나 딸과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소비하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공유하는 과정 중에서 주변 지인들과 이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타겟들은 꽤 고정된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서 전 국민이 즐기는 이러한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전 국민이 알만한 컨텐츠들로 주변 지인들과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채널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과 같은 내용들로는 이제는 주변인들과 내 친구들과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 대국민적인 유행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 국민이 알만한 그러한 유행 등을 발견하는 사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알만한 그런 컨텐츠나 광고 소재를 기획하는 것들도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꽤 잘한다라고 생각했으나 어느 순간 다가온 매출에 대한 정체기,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쪼개져만 가고 있는 우리의 기존 타겟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꽤 중요하다는 것들은 알고는 계시지만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들 마케팅에 접목시켜야 해야 하는지 아마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그 고민들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자료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마케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마케팅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피디에서 콘텐츠 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대국민적 유행이 없다라는 말들에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아마 돈의 흐름,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혹은 소셜미디어의 확장된 연령층 혹은 이용 연령층이 낮아졌다던가 아마 여러 가지 요인과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요.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마케터의 입장에서 3가지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인데요. 철저하게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만, 그것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크리에이터, 채널,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로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알고리즘이 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다른 영역을 탐구하지 않는 이상 아마 죽을 때까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나와 취향에 잘 맞는 그러한 컨텐츠들만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비슷한 카테고리 컨텐츠 아마 2개에서 3개 정도를 매일 소비하고 계실 거고 그 안에서만 불고 있는 트렌드의 바람을 맞으면서 어떤 특정 트렌드, 나만 알고 있는 트렌드들을 소비하고 즐기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TV 채널 또한 800개에서 9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OTT 플랫폼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고 성장을 하였으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꽤 매력있는 컨텐츠들을 마구마구 생산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당연시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우리 타겟들의 일상 속에 루틴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컨텐츠의 대홍수 속에서 우리와 우리 타겟들은 헤엄을 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르고 골라도
끝이 없는 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아마 이런 말들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초개인화 맞춤형 콘텐츠의 시대. 이러한 것들이 이런 대국민적인 유행이 다가오게 만든 두 번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세대 성향입니다. 소비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MZ, 그 안에서 특히 Z세대들의 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아마 Z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Z세대의 성향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집중하고 이것들을 강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향이 콘텐츠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성향이 이러한 시대가 오게끔 만드는 영향을 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각자의 알고리즘에 따라 소수가 즐기는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는 콘텐츠의 트렌드가 개인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이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 자료나 이야기들은 아마 여기서 실제 소비하고 있거나 알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테무에서 온 그대라는 이제 테무 밈인데요. 혹시 테무 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다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 테무 밈은 테무에서 구입했었던 제품에 대한 저품질의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종의 조롱 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타겟들이 특히 Z세대들이 이 밈을 변형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유통시키고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테무에서 온 그대라는 밈이 쉽게 말해서 테무에서 산 차은우, 테무에서 산 누구누구와 같이 변형이 되어서 일종의 닮을 꼴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밈으로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애매하게 닮았거나 비슷하지만 조금 저품질,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닮았었을 때 이러한 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있어서 매일 헬스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저도 이 테무라는 밈을 접하게 되었고 그 밈을 통해서 이 테무 윈터라는 크리에이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가 출연하게 된 이 쇼츠의 영상 조회수가 약 85만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의 구독자보다 꽤 영향력 있게 조회수가 찍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이제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갖고 헬스와 운동이라는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이 테무 혹은 테무 윈터라는 트렌드를, 밈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었을 때 절반 정도는 안다라고 했었고 절반 정도는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테무 밈을 통해서 이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게 되었고 구독이나 이제 이 크리에이터가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매일 즐겁게 소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테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유튜브 쇼츠단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조회수가 190만회, 140만회, 350만회 꽤 높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물론 단편적인 예이지만 마케터의 입장에서 그리고 브랜드 담당자 입장에서 만 조회수 얻기 위해서 10만 조회수 얻기 위해서 쓰는 광고 비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높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타겟이 될 그 소비자들이 이 태무밈이라는 컨텐츠에 꽤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흑백 요리사라고 지금 가장 핫한 컨텐츠죠.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흑백 요리사를 아직 안 보신 분 계실까요? 안 보셨나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첫 번째 시간 발표를 했었던 저희 이사님하고 저희 이제 회사 팀장님들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주문했었던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을 보자 저 흑백 요리사를 보셨던 저희 이사님이 음식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네라고 했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를 봤었던 이 유행어를 알고 있는 팀장님들은 하하호호 웃으셨고, 저 포함 이 흑백 요리사를 보지 않았던 팀장님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흑백 요리사와 관련된 컨텐츠들 또한 200만 회, 280만 회, 47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컨텐츠이니만큼 대단한 조회수가 찍혔다는 걸 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 이런 개인적인 얘기와 보여드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현상은 바로 트렌드의 시차라는 현상입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트렌드가 나뉘는 현상을 이제 시차라고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저와 매일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심지어 마케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 그 안에서도 흑백 요리사를 본 사람, 안 본 사람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예시는 그래도 조금 볼륨 있는, 덩치가 있는 트렌드였는데요. 아마 이 트렌드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의 소수 타겟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트렌드들이 어디선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케터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소수 트렌드들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까? 그게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 브랜드 매출 성과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24년도 6월에 유행했었던 티라미슈 밈입니다. 5월 검색량과 6월 검색량을 비교해서 보시면 5월 대비 6월 키워드 검색량이 약 7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푸바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대중적인 유행이 됐었던 이 푸바오라는 어떤 유행에 소위 그들만이 즐긴다라고 생각했었던 아이돌의 팬덤 문화 중에 하나였던 전광판 생일 광고가 이 대중적인 유행의 접목이 되어서 그들만이 즐긴다라고 했었던 문화나 트렌드가 대중적인 유행, 즉 마이크로한 트렌드에서 메가 트렌드가 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면 오타쿠들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장원영, 여자 아이돌에서부터 꽤 영향력 있는 유튜버, 틱토커들까지 이 최애의 아이라는 OST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서 한때 틱톡과 쇼츠, 릴스를 점령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타쿠들, 그들만이 즐긴다라고 생각했었던 콘텐츠와 문화와 트렌드가 대중적인 메가 트렌드가 된 두 번째 사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소수만이 즐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작은 트렌드가 어쩌면 우리 타겟들에게는 엄청난 트렌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트렌드를 향유할 줄 아셔야지 언젠가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트렌드가 마이크로하게 쪼개지는 거는 이제 알겠고, 그러면 왜 우리의 타겟들도 이렇게 쪼개지고 소수가 되는 걸까요?
앞서서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대의 영향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소비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 Z세대들은 본능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거부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층을 고려를 해서 홍대병이라는 예시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홍대병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이 홍대병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 비주류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Z세대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난 너와 달라. 난 되게 특별해. 이 정도의 의미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거부하는 그들은 남들만의 다름을 추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있었던 컨텐츠나 트렌드, 이런 것들이 내 친구, 너, 얘, 쟤 모두가 공감하고 소비하는 컨텐츠로 발전이 되면 본능적으로 이 트렌드를 버리고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수만이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자신이 내가 트렌드의 리더로서 새로운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메가 트렌드를 거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타겟들이 조금씩 쪼개지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쪼개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 중에서 저 세대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 떠나는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의 취향이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A 트렌드가 가야지만 B 트렌드가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A 트렌드가 시작이 되면 동시에 B 트렌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자 콘텐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소식자 콘텐츠가 굉장히 핫했었을 때 의외로 반대편에서는 점보 사이즈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폼 콘텐츠 지금도 너무 강세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쇼폼 형태의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요. 이와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롱폼만을 즐기는 유저들이 해당 롱폼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쇼폼 형태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롱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 세대들의 성향이 반영이 되다 보니 콘텐츠의 취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양극화가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러블리한 아이템을 포인트로 한 발레코어 룩이 약 3월에서 4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해당 키워드에 대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발레코어 룩과는 반대되는 스포츠 유니폼을 착용하는 블록코어 룩이 유행을 하면서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간에 블록코어 룩 키워드가 생성이 돼서 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이 두 개 키워드 간의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비슷한 추이로 꾸준히 유지되는 키워드 검색량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A 트렌드를 소비하고 있는 그 유저들은 B 트렌드로 넘어가지 않고 꾸준히 A 트렌드를 소비한다. 그리고 B 트렌드를 소비하는 유저들도 동일하게 A 트렌드로 넘어가지 않고 B 트렌드를 소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타겟들, 우리의 잠재 고객들은 대체 어디서 트렌드와 컨텐츠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CGV 측에서 말을 하길 이제는 아무리 기대작이라고 해도 블록버스터급 영화 명품 배우들이 출연한다라고 해도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보러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나와 취향이 잘 맞는
영화 리뷰어의 후기 컨텐츠를 보고 영화를 보러 갈지 말지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일에서 11일 정도 걸렸었던 영화 관람 시점이 15일까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CGV 측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라고 해서 전날 텐트까지 들고 가서 뭐 자리를 지킨다든지 오픈런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구매하려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이폰 바로 나왔다라고 해서 사러 가지 않습니다. 나와 취향이 비슷하거나 잘 맞는 IT 리뷰어의 후기 컨텐츠를 보고 아이폰을 사러 갈지 말지 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비자들은 어떤 채널, 나와 취향이 잘 맞는 채널이나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보여준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수언니 정혜원이라는 먹방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친구가 컨텐츠를 위해서 하나둘씩 먹었었던 약과가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과를 주문해서 먹던 가게는 어느 날 분점을 낼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과 F&B 브랜드들은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너도 나도 약과와 관련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티켓팅만큼 어렵다라고 해서 약게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희귀하고 운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약과 열풍, 과연 마케팅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해당 약과 가게는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오가닉 후기 컨텐츠를 생성해내고 있었고요.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 크리에이터 덕분에 공중파의 가게가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었고 신규 제품이 출시된 이후 별도의 신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구매 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꽤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만든 마이크로 트렌드에 대한 마케팅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앞선 사례들과 예시들,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의 타겟들, 고객들의 취향을 모두 다 담은 꽤 영향력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틱토커, 블로거들 섭외해서 광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들을 좀 극명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저의 실제 집행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똑같은 제품으로 대형 유튜버 브랜디드 광고, 중소형의 유튜버의 브랜디드 광고를 집행을 해봤고 왼편에는 광고주 측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대형 유튜버인 김계란의 브랜디드 광고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오른편은 저희 에드PD 컨텐츠 팀에서 직접 제안해서 진행을 했었던 하한나라는 유튜버의 브랜디드 광고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이 인게이지먼트 집계는 영상이 업로드되고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집계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김계란 쪽이 광고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게 된다고 하면 구독자가 높은 것 빼고는 한라 쪽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나 어떤 광고적인 성과 수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조회수 20만을 기록을 했고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이 800개가 넘게가 달렸고 고정 댓글 반응이 160개가 됐었습니다. 그럼 실제 광고 매출 성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김계란 영상이 업로드된 당시 당일 매출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광고 성적이 매우 안 좋았죠. 저희가 8, 9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꽤 긴 시간 설득과 자료 준비를 통해서 하알라라는 유튜버를 통해서 브랜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었고, 영상 업로드 당일 4,000에서 4,500 정도의 광고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성과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핵심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알라 유튜브 브랜드 광고를 집행한 이후에 실제 해당 브랜드 임원진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칭찬을 받았었고, 임원진분들 직접 지시하에 하알라 쪽으로 좋게 나온 광고 성과에 대한 감사 선물을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광고 성과 차이의 이유는 저희 에드PD가 분석하고 집중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 뒤에 보여줄 자료들은 꽤 디테일한 내용 등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관계상 담을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유료 광고 컨텐츠에 대한 해당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성과를 모두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꽤 디테일한 항목을 작성을 해서 이 항목에 부합하는 수치나 내용 등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알라라는 크리에이터의 일반 광고, 일반 영상, 유료 광고 것들에 대한 갭 차이까지 분석을 하면서 꽤 디테일한 정보들을 통해서 분석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유료 광고, 이것들을 접하게 될 하알라 팬분들의, 즉 유저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항목을 설정을 해서 모두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유추가 되는지, 예상되는 반응은 어떤 것들인지, 타 브랜드에서 진행했었던 유료 광고 컨텐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지, 그 반응 안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그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비율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취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에서 갖는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기획안 자료를 통해서 브랜드를 설득하고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브랜드 담당자들과 저희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우리 제품 특성상 무조건 20대 이상, 그것도 구매력을 갖춘, 더군다나 유튜버, 크리에이터에게 두터운 팬심을 보여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콘크리트와 같은 팬심을 보여준 팬분들을 보유한 유튜버가 필요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광고 예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필요했고요. 결국에는 김계란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저렴한 광고 단가로 저희 에드PD 컨텐츠 팀이 분석했었던 예상되는 인게이지먼트 안에서 큰 오차범위 없는 예상되는 수치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는 그러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테지만 현 시대에서는 팔로워나 구독자, 조회수가 가져다주는 그런 수치적인 것들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에드PD에서 컨텐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들을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인바운드를 통해서 예전에는 대형 유튜버,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협찬 광고나 브랜디드 PPL, 쇼츠 광고를 진행하려는 그런 문의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5월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것들에 대한 문의보다는 나노 단위의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틱토커들을 섭외해서 협찬 광고를 진행해달라는 문의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감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것들은 이제는 확실히 영향력이 있는 수치가 단순히 높다라는 그러한 채널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우리 타겟들 그리고 우리 트렌드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변하게 되면서 그것들에 발맞춰서 우리 브랜드 담당자, 저희와 같은 대행사들은 그들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저 하알라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진행을 했고 의도한 정도의 예상되는 인게이지먼트를 뽑아내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정체되어 있는 지금 매출에 새로운 매출 루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미션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의 동향을 매일 파악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한 컨텐츠를 이런 트렌드, 타겟, 그들의 성향, 그리고 확장, 성장해 나가고 있는 플랫폼들과 채널에 맞춰서 거기에 맞춘 유형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 지표는 물론 이제는 정상적인 지표까지 모두 광고 성과에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플러스 제품 플러스 트렌드 간의 연결고리, 연결성을 기획 분석을 해서 대행사 그리고 인하우스 마케터분들, 사장님, 대표님들까지 직접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려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와 플랫폼 그리고 타겟, 우리의 제품 브랜드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트렌드의 시대에서는.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과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컨텐츠 팀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터로서 이 세미나조차 컨텐츠 객관이 생각을 하고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조금 하나라도 더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좀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제 욕심이 들어간 부분들이 사전에 안내드렸던 섹션에 대한 주제보다 혹은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의도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